자,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예상문제, 단원별 예상문제 풀이를 한번 진행합시다.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말했지만 기출문제야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되고 있나요? 들리나? 자,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보신 겁니다. 한 번씩 다 보셨던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본 기억이 없는데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아 답은 다 찾아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에 대해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예상 문제는 이제 거의 다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가지고 단원별로 올려놨고,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자주 언급하는 이제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도 몇 개 올려놨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출에서 자주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도 우리 찾아서 정리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주로 반복입니다. 그래서 기출은 여러분들 핵심되는 거 하나씩 이렇게 문제를 올려놨었고, 예상 문제는 반복을 제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항수가 좀 많을 겁니다. 문항수 좀 많이 해가지고 계속 반복이 될 거야. 그래서 특히 자주 나오는 주제들은 문제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모강 문제는 모강 문제를 내고 풀고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자신감을 부여하는 거랑요, 그 다음에 멘탈을 부셔버리는 거요. 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문제를 좀 평이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렵게 던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만드는 모강 문제는 여러분들아 좀 멘탈을 부시는 형태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됐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말합니다만은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는 마십시오.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지 못했던 부분을 문제로 만들고 자주 봤던 부분의 함정을 파가지고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입니다. 되겠죠? 그지?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점수에 크게 구애받지는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여러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자기가 평소에 시험 쳤을 때 한 80, 90 요래 나왔는데 모강 시험 치니까 여러분들 뭐 40, 50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조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막 흔들리지는 마시고, 그냥 말하는 거니 피드백이다. 무조건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료가 나온다. 옮겨 적으시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선지가 있다. 옮겨 적으세요. 무조건 첨삭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제 모강 문제 대체적으로 매회 하나씩 정도 인물 문제가 들어갈 겁니다. 되겠죠? 그 인물 문제는 특히 맞추십시오라고 내는 것 절대 아니다. 알았죠? 그지? 그 인물에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되겠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이 사람이 씨발 뭐 이런 것도 했나? 라고 궁시렁거리지 말고 옮겨놔 그냥. 알았죠? 옮겨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에 첨삭을 시켜두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지? 우리가 문제 푸는 거는 다른 거 아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았죠? 맞추려고, 물론 맞추면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맞추기 위해서 악쓰는 것보다 시험을 정확한 시간에, 그죠? 20문제를 내가 다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타이머 갖다 놔놓고 원하는 시간대를 재면서 여러분들이 제 정해진 시간 안에, 본인이 풀려고 하는 시간 안에 20문제를 내가 실수하지 않고 다 풀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OMR 카드 찍는 것도 연습이다. 알았죠? 그지? 그러니까는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고, 그러고 여러분들아 그 제출해 보시고, 제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아 다른 거 아니야. 너 그 점수대를 가지고 대자보 붙이는 것도 아니잖아. 너 그 이름하고 쫙 깔아 가지고 누가 꼴찌고 막 이렇게 안 한다. 알았죠? 그지? 그래 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제가 이름다 모강 문제는 매주 만듭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아 막 5개씩 만들어 가지고 왕창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의 점수 평균을 보고요, 그 평균에 맞춰 가지고 그 다음 문제 난도를 조절합니다. 되겠죠? 예를 들어 평균이 진짜 10 한 20 나왔는데 아싸르비약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내고 있으면 너가 다 죽어 뿌거든요. 그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난도 조절을 합니다. 그지? 그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점수를 한번 참수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연습을 하십시오. 점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알았죠? 그지? 요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강 문제부터 한번 풀고 진행해 가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다음 글의 역사관과 일치하는 역사기술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아,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아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역과 사의 개념을 정리하는 거다. 그자? 역과 사의 개념을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별건 아니죠.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 그러면은 그냥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객관적인 과거 사실이 모두 다 역사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다 그러면은 뭐고, 이건 주관적인 현재 역사가들의 재구성, 요걸 역사다라고 말하는 거지. 역의 관점과 사의 관점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걸 보통 이제 실정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로 한번 증명이 된 역사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상대주의다. 언제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역사는 계속 바뀌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역의 관점 역사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근대 실정주의 사학의 아버지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요런 관점이고, 이런 사회 관점의 역사는 여러분들아 누가 있노? 크로체라든지 콜링우드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여기냐 사냐 라는 거 구별하는 거야. 별건 아니다. 그지? 객관이냐 주관이냐 과거냐 현재냐 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을 사실로서의 역사, 이거를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중도적 관점, 조화적 관점 해가 둘 다 필요하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E.H. 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카는 역사를 뭐라고 정의내렸니?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고 해서 둘의 조화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이거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봐라. 박스의 글을 보시면은 우리는 역사학의 과거를 재판하고 장래에 유익하도록 인류를 선단한 따위의 기능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런 허황된 기능을 시도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단지 뭐라고 돼 있노? 그것이 원래 어떻게 있었는가를 보이려 할 뿐이다. 원래 뭐였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제 객관적 사실을 밝히려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건 역의 관점이죠.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럼 밑에 보기에서 사실로서의 역사를 찾아보자. 그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야 되는 걸 보라는 이야기지. 그죠? 내가 보든 네가 보든, 그죠? 10년 전이든 100년 뒤든 똑같은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라는 겁니다. 기억에 사마천의 사기에 보이는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한나라가 고조선 정복기사가 중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국의 관점에서 쓴 거거든. 그래서 중국의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자국에게 유리한 거, 자랑스러운 거 위주로 쓰고 있는 거지. 주관이 반영된 거잖아. 그 다음에 니은에 몽골이 고려의 주권과 풍속을 인정한 것은 끈질긴 대몽항전의 결과다.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알았지? 우리 생각이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지킨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중국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 되겠다. 역시 주관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조선시대 3사는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언론의 기능을 맡고 있다. 사실이잖아. 그렇지? 다음에 리얼에 조선 후기에 급료를 받는 군인으로 편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실이제 훈련도감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은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신채호 지 생각이고요. 되겠죠? 신채호가 봤을 때 조선 역사 1000년을 결정짓는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 묘청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고, 다른 사람은 다른 거다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아 객관적인 사실만을 밝히고 있는 것은 3번이 되겠네. 두 번째 보자. 느그나라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자, 이거는 제가 선지에 그런 내용을 넣지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느그나라 선사시대는 어디까지니? 청동기까지다. 알았지?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가 느그나라 선사시대입니다. 알았죠? 보통 역사와 선사와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문자거든. 알았지? 문자 전, 문자 후란 말이야. 그런데 느그나라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문자를 썼을 것이야 라고 추측해 하는 유물이 붓이거든요. 그 붓이 어디서 발견되니? 경남 창원에 있는 다호리 유적에서 발견이 되는 거야. 그게 철기 유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물을 가지고 구분했을 때 우리나라가 글을 썼을 것이야 라고 추측하는 유물은 철기시대부터다. 따라서 만약에 문제에 느그나라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찾아라
라고 했는데 선지에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는 말자. 알았죠? 자, 어디 보자. 연천종공리입니다.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너가 알다시피 구석기 시대는 유적지 말고는 틀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는 나중에 피드백 하실 때 유적지 꼭 좀 챙기세요. 알았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유적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유적의 특징도 좀 챙기세요. 신석기하고 청동기는 유적지 이름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 신석기 거, 이건 청동기 거 이렇게. 알았죠? 근데 구석기는 이름하고 안에 특징을 같이 좀 기억해야 돼. 자, 연천종공리 보자. 전부 다 나온 전공리죠. 연천종공리는 여러분들 경기도 한탄강 유역입니다. 미군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유적입니다. 알았죠? 우리 여러분들아 교재에 제가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하나 넣어놨는데 요거 예전에 여러분들아 수능시험하고 한능검 고급시험 문제에 그 당시에 신문기사 일부를 오려 붙여가지고 문제를 만든 게 있거든. 알았죠? 그 신문기사 내용에 보면은 한탄강 유역 일대 어쩌고 저쩌고 주한 미군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유적 어쩌고 저쩌고 내놔놓고 이 유적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있습니다. 되겠죠? 따라서 한탄강 그 다음에 주한 미군 이렇게 문제가 보이면은 그거 연천전공리다. 알았죠? 전부 다 나온 전공리. 전부 다 나온 전공리라는 게 무슨 말이고 모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죠. 그 모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유럽의 구석기 문화랑 아시아 구석기 문화를 구별한 거야. 알았지? 유럽의 구석기 문화는 뭐야? 아슐리아령의 주먹도끼 문화다 라고 이야기했고 아시아의 구석기 문화는 뭐라 그랬는데 집게 문화다 라고 이렇게 구별을 지었거든. 이걸 모비우스 학설이라 그럽니다. 근데 너희 나라 전공리에서는 전부 다 나온 거야. 알았죠? 아슐리아령의 주먹도끼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비우스 학설의 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번 선지 맞는 말이죠. 전부 다 나온 전공리, 연천 전공리. 됐죠? 그 다음에 서울 암사동에서 출토된 빗살 무늬 토기는 바닥이 납작한 평저형이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 무늬 토기제. 그죠? 그런데 빗살 무늬 토기 이전의 토기도 있죠. 그지? 뭐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민 무늬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덧 무늬 토기가 있지. 요건 제일 오래된 토기야. 이 이후에 즉 신석기 끈트머리랑 청동기 처음을 걸고 있는 토기로는 뭐가 있니? 그러면은 덧띠 색인 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신석기를 여러분들아 대표하는 토기들인데 그 중에서 이 빗살 무늬 토기가 가장 대표적인 거다. 근데 얘는 형태의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가디? 첨저형과 평저형으로 보입니다. 됐죠? 첨저형이라는 게 밑에 뾰족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빗살 무늬 토기의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평저형은 그냥 바닥이 평평한 거요. 되겠죠? 요건 주로 신석기 중기 때, 이건 주로 신석기 후기 때 주로 보이는 빗살 무늬 토기의 특징이야. 왜? 주거지가 바뀌기 시작하거든. 강가 바닷가에 살 때는 모래사장에 꼽았지. 근데 이제 청동기로 접어들면서 낮은 산지나 구렁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그냥 평평하게 만드는 거야. 되겠죠? 그지? 요렇게 해서 갈라지는데 보통 빗살 무늬 토기 여러분들아 첨저형으로 나오는 게 서울 암사동 유적입니다. 되겠죠? 서울 암사동 유적이야. 대표적인 신석기 중기 주거 유적이거든. 되겠죠? 서울 암사동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탄화된 조가 발견되었던 봉산 집탐리 유적에서 역시 첨저형의 빗살 무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산에 가면은 영도 동삼동 유적이요. 경기 광주에 가면은 미사리 유적이요. 요런 데서 주로 첨저형이 보이고 그 다음에 평저형은 신석기 후기 유적이야. 신석기 후기 유적인데 여기는 뭐가 있노? 서포항 유적이라고 있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물이 다 발견되는 됐지? 그지? 서포항 유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양에 있는 오산리 유적이요. 요런 데서 주로 평저형이 보입니다. 됐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바로 서울 암사동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아 첨저형이 보인다. 근데 여기서는 평저형이 보인다. 틀렸지? 됐죠? 그지?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 출제가 된 겁니다.
알았죠? 첨저형, 평저형 가지고 서로 암산호가 장난친 거 예전에 7급에서 나왔던 겁니다. 됐죠? 그지?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무리 가운데 경험이 많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 당연하지. 지도자는 있다. 지배자가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는 평등사회야. 평등사회인데 지도자는 있습니다. 지배자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신석기 시대에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숭배하고 믿는 애니미즘과 같은 원시신앙이 등장했다. 맞잖아, 그자? 보통 일반적으로 신석기 시대를 가지고 장난을 칠 때 보면은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발생했다 라고 나누고 설명을 바꿉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함정을 유도합니다.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다른 데서 문제를 만들었고 요건 그대로 써놨는데 일반적으로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의 설명을 바꾸어 둔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어쨌든 염나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이 되겠네. 다음 3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연맹왕국 문제입니다. 자, 연맹왕국의 문제야.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 동이 중에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자, 동이 중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 이것만 봐도 그냥 뭐야? 부여다. 그렇지, 부여입니다. 라고 이름들아 명마, 저곡, 담비, 살쾡이가 생성된다. 명마, 저곡, 담비와 살쾡이 이게 뭐야? 말, 주옥, 모피다. 부여 특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 주옥, 모피요. 그 다음에 목책을 둥글게 쌓아 성을 만들고 궁실, 창고와 감옥이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런 문구들을 통해서 부여다. 됐지? 보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상해를 입힌 자 공물로 갚도록 하는 등의 형벌이 엄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부여에는 4가지 금지하는 법이 있지. 뭘 금지하더노? 살인, 그 다음에 절도, 그 다음에 간음과 투기. 요 4가지를 금지하죠. 살인했을 때는 뭐예요? 사형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습니다. 절도를 하면은 12배를 물게 했지. 일책 12법이라 그런다. 그지? 간음하고 투기한 여인입니다. 남녀가 아니다. 간음하고 투기한 여인은 사형입니다. 자, 요게 부여법이다. 근데 고조선에 8조법이 있죠. 어디에 전해지더노? 한서지리지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 아니다. 한서지리지다. 8개 다 전해지나? 3개 전해집니다. 그죠? 자, 한서지리지에 전해지는 3개 조항이 뭐가 있더노? 살인을 금지하죠. 그 다음에 상해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살인했을 때는 사형입니다. 연좌제가 없습니다. 그죠? 상해를 입혔을 때는 공물노배 상토록했죠. 절도를 하면은요 노비로 삼습니다. 용서받으려면은요 50만 전으로 배상토록 했잖아. 그지? 자, 요래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고조선의 8조법하고 부의 4대법하고를 조금 비교를 해 두셔야 돼. 얘 연좌제 있습니다. 얘 연좌제 없고요. 얘 상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얘 상해에 대한 조항 없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장난을 치려고 하면은 서로 있고 없는 거를 바꿉니다. 알았죠? 그래서 틀리게 만들어. 따라서 선지 1번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 배상한다. 얘는 고조선의 8조법입니다. 알았죠? 그지? 부여에는 상해에 대한 처벌조항 없거든요. 됐습니다. 서로 있고 없고를 가지고 장난친다 그랬다. 다음 2번째 10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국동대열에서 열더라. 누구니? 고구려고요. 전쟁 등 국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우제전법으로 가더라. 부여제. 근데 우제전법 하나만을 놓고 보면 고구려에도 있습니다. 고구려에도 우제전법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비옥하고 단군, 과마, 반어피가 유명하면서 이름들아 방직기술이 발달했다. 얘는 동해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찾으시면 되겠네요.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치신 이 문제 1회 모강의 평균이 40점입니다. 평균 40점이고 그 다음에 상위 10%가 60점이다. 아싸. 자, 상위 10%가 60점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여러분들아 우리 봅시다. 4번의 정답률 13%입니다. 4번의 정답률이 13%고요. 5번의 정답률 40%입니다. 6번 정답률 46%입니다. 정답률은 제가 50% 안 되는 걸 불러드립니다. 그 다음에 8번 30%고요. 9번 30%입니다. 10번 48%고요. 11번 17%네요. 12번 44%. 야, 전부 다. 자, 12번 44%. 13번 47%. 14번 17%. 15번 41%. 16번 48%. 17번 28%. 18번 23%. 19번 34%. 20번 37%입니다. 이 와중에 1등이 95점이네요. 와, 씨발. 더 어렵게 내야 되겠다. 구성본. 잘했습니다. 95%입니다. 95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4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13%짜리. 자, 다음은 어느 군주 무덤에서 발견된 묘지명의 내용이다. 이 군주가 집권하던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누구야? 무령왕입니다. 그렇죠. 이거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묘지명의 내용이제. 영동대장군은 남조 양나라로부터 무령왕이 받은 작호입니다. 영동대장군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이 군주가 집권하던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을 찾아봅시다. 6세기제. 세기로 보면 6세기다. 그자. 그러고 여러분들아 우리가 요때가 지금 언제니? 문동무 시어시제. 웅진천도 시기다. 웅진시대 임금입니다. 자, 그럼 보자. 1번에 최초 지방세력학교 경당을 설립했다. 한학과 무소를 가르치더라. 장수왕이죠. 이건 5세기입니다. 장수왕한테 얻어맞고 계로왕이 죽죠. 그러고 이름따라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했잖아. 문동무 시어시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이야기다. 일단 세계도 다르고 그자. 두 번째 하설라주의 군주 이사부를 시켜서 우상국을 정벌했습니다. 이거는 지정왕입니다. 이게 답이죠. 그죠? 지정왕 6세기입니다. 되겠죠? 지정왕이 6세기 때거든요. 됐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습니다. 무령왕이제 아지끼와 왕인을 일본으로 보내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얘는 건초고왕이죠. 절반은 맞는데 절반이 틀린 거야. 되겠죠? 우리 백제 문화 전파 어떻게 외우자 그랬습니까? 그렇죠. 건아왕, 그 다음에 무단고, 성놀이, 그 다음에 무관이제. 건아왕, 무단고, 성놀이, 무관이야. 건초고왕 때는 아직기와 왕인, 무령왕 때는 단양이와 고안무야. 그죠? 그 다음에 성왕 때는 놀이사치계, 무왕 때는 관륵이라는 사람을 일본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절반은 맞지만 뒤에 절반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국통, 주통, 군통으로 교단을 정비했습니다. 그 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했던 건 누구야? 진흥왕이고 일반적으로 진흥왕하고 연결되어 있는 백제왕 누구 기억하면 되노? 성왕입니다. 성왕이야. 알았죠? 그래서 성왕하고 진흥왕이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해 상강을 빼앗아 왔지. 그런데 진흥왕이 배신하면서 나지동맹이 결렬이 되고 하잖아. 라고 관산성 전투에서 죽었잖아. 성왕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갑니다. 따라서 요 문제가 여러분들아 지금 너희들이
정답률이 낮게 떨어진 이유는요. 그죠? 이게 무령왕이라는 걸 몰랐을지도 않았을 거야. 그죠? 모르지 않았을 거고, 그러고 여러분들 딱 봤는데, 아, 씨발, 그지? 다른 나라 임금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씨바 된 거죠. 그지? 무령왕인 줄 알고 찾고 있는데, 그럼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죠? 그래 되니까 여러분들 급하게 답을 찾는 거예요. 쪼니까 급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2번 지정왕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러분들 지정왕을 5세기로 잘 생각한다. 6세기다. 그지? 그러니까 지정왕 잘 모르겠어. 그럼 빼고 내려와 버리고 앞에 딱 보니까는 뭔데 22답도 나오니까 그냥 찍어본 거죠. 다행이다 씨발이라면서. 그죠? 저기 여러분들아 무조건 뭐야? 절대 쫄면 안 된다. 쫄지 마라. 쫄면은 급해지고 급해지면은 바로 함정에 빠질 뿐입니다. 그지? 왜? 그걸 노리고 이딴 식으로 함정을 만들어 둡니다. 그죠? 그래 되면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천천히 여러 번 말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무조건 답은 찾아진다. 알았죠? 무조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액면가 그대로 문장화되어 나올 거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마라. 알았죠? 너의 문장 그대로 선지에 들어오면 그건 난이도 하야. 누구나 맞춥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액면가 지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지? 액면가대로 나온다라고 절대 바라지 마라. 그지?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적용을 못 시키면 답을 못 찾아요. 그게 여러분들아 친구끼리 여러분들아 OX로 뭐 물어보고 하면 척척척 대답을 하면서 문제로 만들어 버리면 버벅거리는 이유가 그거다. 알았죠? 그러니까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적용하는 연습은 쉬운 문제 가지고는 적용할 필요가 없지. 왜? 액면가 그대로 나오거든.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연습 안 해도 돼. 알았죠? 그러니까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머리를 돌리세요. 알았죠? 그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액면가를 가지고 계속 이리저리 적용을 시켜봐. 그 연습을 지금 하는 거야. 알겠나? 그 연습을 여러분들아 시험장에서 하면 안 돼. 알았죠? 그지? 그래서 시험장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틀린다.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연습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어리고 점수가 안 나온다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그죠? 그 연습을 계속 해봐봐. 그러면은 평이한 문제, 조금 꼬운 문제 그대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알았죠?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아 부산도 이게 여러분들아 요 부산 어저께 시험 쳤는데 부산도 요게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답률이 걔네들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지? 한 40% 정도 되는데 걔네들 똑같아요. 그죠? 자기도 무령왕을 생각하고 답을 봤는데 무령왕이었거든.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무령왕이 하나 보이거든. 그러니까 찍어버린 거야. 그래서 털려버리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아 1번 아니고 4번 아니고 3번은 100% 아니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정왕이 몇 색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렇게 찾아가자. 다음 5번 문제 봅시다. 다음과 관련된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자, 요 박스 사료요. 일본이 발해 왕한테 보낸 편지 외교 문서죠. 어느 왕 때니? 그렇죠. 문왕입니다. 자, 여러분들아 발해가 일본하고 관련해 가지고 외교 문서는 두 임금이 있다. 무왕이 있고 문왕이 있다. 무왕 때 보낸 외교 문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왕 때 보낸 외교 문서는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부여의 습속을 개성하여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 문구가 보이면 무조건 무왕이야. 알았지? 그지? 무왕이 일본한테 보낸 외교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문왕이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일본이 보낸 답장을 통해서 아 문왕 때 보낸 외교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겠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알았지? 어쨌든 외교 문서 두 개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건 문왕이야. 그리고 최근의 삼국시대 왕업적 문제, 통일신라시대 왕업적 문제의 특징이 뭐야? 연결하는 거다. 알았죠? 그지? 즉 발해 임금을 던져놓고 발해 문제가 아니라 통일신라 문제. 통일신라 임금을 던져놔놓고 여러분들아 발해 임금. 알았죠?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문왕이잖아. 그럼 동포야 문왕 때 신라 임금이 누구가 있겠니? 경덕왕하고 해공왕이 있습니다. 신라 끈터머리 두 임금이다. 그 다음에 하대 앞에 두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덕왕하고
원성왕이요. 요게 문왕 때 신라왕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신라는 일길찬 백어를 신라도를 통해 사신을 파견하였습니다. 신라도라고 하는 무역길 자체가 언제 만들어지니? 문왕 때 만들어진다. 알았죠? 그래서 이 신라도라고 하는 길 자체가 문왕 때 만들어진 거고, 이 신라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아 신라가 그죠? 발해의 사신을 2차례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 알았죠? 한 번은 언제야? 원성왕 때 일길찬 백어를 여러분들아 신라도를 통해서 발해 사신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되겠죠? 그렇지? 또 한 번은요, 헌덕왕 때 급찬 숭정을 여러분들아 발해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일길찬 백어가 갔다 원성왕 때요 문왕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아 뭐하노? 원성왕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 떠오르디? 독서 산풍가잖아. 788 독서 산풍가거든. 이거 가지고 문왕하고 연결하는 문제를 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말고 제가 이걸 이제 만들어 올린 거야. 되겠죠? 일길찬 백어가 간 거야. 이건 790년이거든요. 원성왕이고 역시 문왕 때입니다. 되겠죠? 그렇지? 요렇게 이어진다. 그러면은 헌덕왕 때 발해왕은 누구니? 선왕이다. 헌덕왕 때 발해왕은 선왕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헌덕왕 그 다음에 흥덕왕 요 두 임금 때가 발해 선왕 때야. 헌덕왕 대표적인 일 이거 말고 뭐 있디? 김헌창, 김법문의 난. 흥덕왕 대표적으로 뭐 있디? 청해진. 이게 발해는 선왕 때라는 이야기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문위를 익혀서 당나라 등주를 쳤습니다 라고 돼 있죠. 요거는 무왕이고요. 신하들이 지켜야 할 백관잠을 제정했습니다. 백관잠의 제정은 어느 왕 때고? 그렇지, 신라 성덕왕 때다. 알았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보통 신라 성덕왕 그러면은 뭐 있디? 정상문패제. 정상문패야. 되겠나? 정전을 주고 여러분들아 상원사종이 만들어지고 국학의 문묘를 설치하고 폐강유역으로 진출하고, 이게 성덕왕이거든. 여기에 여러분들 작년 문제 백관잠이라는 게 나왔거든. 그래서 100까지 붙여서 정리하면 되죠. 됐죠? 정상문패 100 해가지고 여러분들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덕왕 때 발해왕은 이건 대놓고 무왕입니다. 성덕왕 때 발해왕은 대놓고 무왕이야. 그러면은 발해 임금 가지고 문제 낼 때 제일 잘 나오는 임금이 무왕, 문왕, 선왕이거든. 최소한 요 세 임금 때 신라왕이 누구냐 정도는 연결해 두자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의 해동성국의 칭호는 선왕입니다. 요 선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봅시다. 해동보살이 누굽니까? 라는 문제죠. 그지? 자, 이 해동보살은 원효입니다. 원효야. 옆에 보시면 성과 상을 융통하여 밝히고 고금을 세밀히 살펴서, 자, 백가 이쟁의 실마리를 회합시켰다 그랬지? 화쟁사상이야. 이거 함정은 뭐니? 이거 함정은 이제 성과 상을 융통하여 성상융회 균여, 이게 함정입니다.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여러 번 강조해 드린 거야.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는 요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백가 이쟁의 실마리를 회합시켰다라는 거다. 그랬죠? 그지? 요거 원효입니다. 이 글은 누구 글입니까? 이 글은 그렇지 의천의 글이다. 알았죠?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 그러면 의천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아 해동보살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원효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북악의 법손으로 불경을 향가식으로 정리한 보현시범가, 이분이 균여입니다. 1번이 함정이었던 겁니다. 되겠죠? 그지? 북악의 법손이야. 북악파죠. 되겠죠? 균여 스님이야. 균여는 어느 임금 때 활동했노? 주로 광종 때 귀법사 주지였다.
귀법사라는 절 자체가 광종 임금 때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귀법사의 주지였던 규녀 스님이 광종의 뜻을 받아서 종파 통합을 시도했던 거죠. 되겠죠?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그분이 바로 규녀 스님이다. 두 번째, 내세를 강조하는 아미타 신앙을 통한 불교 대중화, 내세 아미타 불교 대중화 원효죠. 교강 겸수, 내외 겸전을 통해서 이론의 연모와 실천을 강조했던 분은 의천입니다. 교간 겸수, 내외 겸전, 성상 겸학, 의천이다. 성상 겸학, 의천입니다. 성상 융회, 규녀입니다. 알았죠? 성상 융회 그러면 규녀다. 성상 겸학 그러면은 의천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무왕이 경주에 도성을 쌓으려 할 때 민심의 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만류하였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의상스님이죠. 그렇죠? 그지? 의상이요. 진골 귀족 출신이죠. 경주 황복사에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당나라 유학을 갔죠. 그래서 당나라 지엄스님의 제자로 가죠. 원효는 국내파다. 원효는 유학 안 가십니다. 가다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셨고 의상스님은 갑니다. 그래서 지엄스님의 제자로서 화음학을 배우죠. 귀국하셔가지고 뭘 만드셨니? 해동 화음종이라는 종파를 만들었죠. 라고 많은 제자를 여러분들아 이끌어내셨고요. 그리고 화음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글을 쓰셨는데 이 글 내용 중에 뭐가 있디? 일즉다, 다즉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인데 그 하나가 부처고 부처가 곧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다? 전제왕권의 강화를 이야기하는 거다. 됐죠? 그치? 자,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의상스님이야. 그죠? 그리고 불교를 대중화시켜 들어가죠. 원효스님은 내세를 강조하는 아미타 신앙을 통한 불교 대중화잖아. 그자? 의상스님은 현세구복적인 관음신앙을 기반으로 물론 아미타 신앙도 깔고 있습니다만은 불교 대중화 들어가셨던. 됐나? 요게 의상스님이야. 원효스님의 문제는 워낙에 그분이 글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원효스님 문제는 대부분이 뭐야? 사료를 던진다. 그죠? 그래놓고 누구냐라고 묻는데 원효에 비해서 의상 같은 경우에는 글을 그렇게 많이 안 쓰죠. 그래서 의상스님 문제 가지고 사료로 나온다 그러면 거의 뭐 이거 말고는 없어요. 거의 다 이거 가지고 사료 문제를 냅니다. 대신에 의상스님은 가끔 여러분들아 뭔데 일화를 던지죠. 그지? 원효 저 의상스님의 일화와 관련된 걸 던져놔놓고 누구냐라고 자주 물어봅니다. 몇 번 나왔던 게 뭐가 있더노? 민심의 성이제 눈에 보이는 성보다 백성의 마음에 있는 성이 훨씬 더 견고하다 하면서 성 쌓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민심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의상스님은 화음 10차리라고 해가지고 화음종과 관련된 10개 사찰을 만드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셨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화음종의 중심 사찰이 바로 뭔데? 영주에 있는 부석사야. 되겠죠? 영주 부석사거든요. 그리고 이 부석사를 창건하는데 어떤 일화가 걸려 있더노? 선묘낭자 이야기가 걸려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공무원 시험 몇 차례 나왔다. 몇 차례 나왔으니까 얘도 한번 알아는 봐두자 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의상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은 어렵지 않게 2번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효라는 것만 알면은. 다음에 직제를 갖추고 있는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문종이 직제를 정했습니다. 문종이네. 고려시대다. 그죠? 판사 하나 대부 하나를 두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내려와 보니까 시어사 2명, 그 다음에 전중 시어사 2명, 감찰어사 1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어사대입니다. 되겠죠? 어사대의 관제입니다. 자, 1번에 법제와 격식을 제정하는 기구로서 만장일치의 제추 합좌 조직입니다. 식목도감이제. 관제 격식을 제정하는 곳은 식목도감이야. 그리고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이나 제추 합좌 기구입니다.
재신과 추밀로 이루어진 합좌기구고요. 둘 다 만장일치제입니다. 자, 회계를 담당하는 관청은요. 3사가 되겠지. 고려 3사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왕의 교서와 외교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문안기구 고려시대 한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다음 상소문을 올린 인물이 집권한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무신정권 문제인데 우리가 수업할 때 몇 번 강조해 드렸는데 무신정권 문제가 나올 법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무신정권 문제가 나오면 옛날에는 뭉뚱그려서 만들었거든. 그래서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다시 나온다면 무신정권을 가지고 이름들아 어떤 정오답을 가려내는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잘 봐둡시다 라고 그랬다. 무신정권은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그랬니? 무신들의 이름 순서대로 그 다음에 그 무신정권 때 만들어졌던 최고 권력 기구 붙이고 그 다음에 각 무신정권 때 났던 반란들을 붙이면 됩니다. 그랬죠? 그지? 라고 무신정권의 왕은요 명신 희강고원이라 그랬습니다. 명신 희강고원이 무신정권 때 왕이죠. 되겠죠? 그래서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옹립을 하는 게 이제 무신정권 아니야. 되겠죠? 그럼 무신정권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최충원 순서야. 하고 최고권력 기구, 그 다음에 반란들을 붙이면 된다. 됐죠? 라고 최충원이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임금 다 갈아치우죠. 그지? 그래서 고종까지가 최충원이잖아. 그러고 최우 들어오죠. 그지? 그러고는 최항, 최의, 그 다음에 김준 요렇게 이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뒤로는 사실 여러분들아 뭐니? 무신정권에 관련된 업종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신정권 당시 대외관계입니다. 몽골에 이러면 이제 항복을 해가는 과정하고 연결되어서 요 분들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김준이 권력을 잡더라. 이게 무오정변이라 그랬지. 그래서 1258년 무오정변을 통해서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김준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서 고종한테 항복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종이 자기 아들 누구를 보내더노? 태자전이제. 태자전을 원나라에 보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아 당시 쿠빌라이랑 합의를 보죠. 지금 항복할게.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해서 세조구제라고 하죠. 약속을 받아오잖아. 그죠? 뭔데? 불개 토풍이야. 지금 항복하면 너희 나라 그대로 남겨줄게. 라는 약조를 받고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아 이 김준이 누구한테 제거되더노? 임년, 임유무한테 제거가 되죠. 얘가 안 돌아갈라 그러죠. 그죠? 이 전이 원종이 된 분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는 원종이 뭐하니? 얘를 죽여버리죠. 그죠? 얘를 죽여버리고 왕정이 복고가 되잖아. 무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왕이 다시 가져왔지. 이게 1270년이제. 그죠? 그래서 왕정이 복고가 되고 수도를 개경으로 되돌아가고 이러면서 무신 정권이 끝이 나고 몽고 침입이 끝나고 그지? 그리고 개경안도에 반대해가지고 삼별초항쟁이 등장하고 이게 무신정권 이야기잖아. 그죠? 자, 요래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뭐야? 최고 권력 기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이때 났던 반란 그죠? 요래 보시면 된다 그랬고 그러고 최충원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들 최우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들 요래 보시면 된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아 문제가 어렵게 되면은 뭐야? 요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뭐야? 문화가 끼어 들어옵니다. 문화가 돌아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립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봐봐라. 일단 박스에 나와 있는 게 뭐고? 최충원이가 그지? 쿠데타를 통해서 이의민이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명종한테 올렸던 개혁안이 봉사십조다. 봉사십조입니다. 이 봉사십조의 개혁안을 올린 거예요. 되겠나? 그럼 이거는 최충원 정권 때 이야기가 되겠다. 그자? 1번에 진우리, 독경, 참선, 노동을 강조하면서 수선사 결사를 전개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충원만 따로 떼가지고 한번 보자. 최충원 때 최고 권력 기관이 뭐가 있더노? 교정도감이야.
최충원이가 권력 잡은 건 언젠데? 1196년이다. 그지? 교정도감이 만들어진 거는 1209년입니다. 자, 최충원 때 일어났던 반란이 뭐 있디? 만적의 난입니다. 개경에 살고 있는 최충원의 산업이죠. 신분 해방과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일어난 반란 아니야. 얘는 1198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최광수의 난이 일어나제. 이건 서경에서 일어난 거다. 그자? 서경에서 고구려 부흥을 내세우면서 최광수의 난이 나옵니다. 얘는 1217년이고요. 되겠나? 그래서 무신정권, 그 다음에 최권력기구, 반란, 그러고 최씨, 최충원하고 최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사람의 또 다른 정책, 이렇게 붙이면 된다 그랬잖아. 최충원 때 정책, 최우 때 정책. 됐죠? 그러면은 이 최충원이가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아, 우리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봉사 10조 개혁안 올립니다. 1196년에 올라간 거지. 봉사 10조 개혁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진강부를 설치하재. 흥령부라고도 하죠. 라고 본인이 진강후가 되재. 스스로 제후가 되잖아. 스스로 왕족이 됐던 거다. 그자? 그러고 도방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자신의 사병 조직화하고요. 그 다음에 조계종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죠? 요게 일반적으로 최충원 하면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일반적인 정책이고 내용이다. 그죠? 요게 이제 문화를 조금 낀가 넣자. 라고 하면은 요 최충원 때 뭐가 나옵니까? 수선사 결사가 나옵니다. 되겠죠? 이 수선사 결사 운동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 따라 뭐가 나옵니까? 각훈의 해동 고승전이 요때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새의 백년결사도 최충원 정권 때 등장하는 거다. 됐죠? 그지? 그렇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여기다 좀 낀가 넣어 둡시다. 그러니까 문화에서만 기억하지 말고 정치하고 연결을 좀 시켜 둡시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아, 답은 간단하게 1번으로 가는 거야. 되겠죠? 이거 최충원 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상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인 상정고금 예문이 인쇄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이건 언제니? 지금 최후다. 우리 최후 때 최고 권력기관 역시 교정도감입니다. 그리고 최후 때 났던 반란이 뭐가 있디? 이연년에 난 담양에서 일어난 거제. 백제부흥을 내세우면서. 그리고 최후 때 정책 그럼 별거 없죠. 진강부를 뭘로 바꾸디? 진양부로 바꾸고 자신은 진양후가 되죠. 그리고 최후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 떠오르면 된다 그랬습니까? 정방, 서방, 삼별초, 마별초. 그렇죠. 알고 있지? 이게 최후 때잖아. 여기에 마찬가지 이제 최후 때 이름들아 또 다른 것들을 추가시켜 보자 라고 하면은 최후 때 이름들아 강화도로 천도하죠.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몽골 침입에 맞서서 1차 침입 이후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강화 천도하고 난 다음에 뭐 하디? 몽골의 침입이 계속 이어지제. 그죠? 그래서 초조 대장경이 불타버린다. 대구 부인사가 불타버리면서 그지? 초조 대장경 자체가 불타버립니다. 이거 몽골 2차 침입 때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름들아 인쇄물, 기록상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상정 고금 예문이 1, 2, 3, 4년에 나오죠. 그러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대장경을 다시 조판하기 위한 제조 대행을 조판하기 위해서 대장 도감이라는 게 설치가 되제. 1236년에 대장도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장도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름들어 뭐하노?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향약 구급방이라는 게 1236년에 만들어지제. 그렇죠? 향약 구급방이 등장을 하죠. 그러고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지, 그 다음에 뭐 팔만대장경 이런 거 나오는데
팔만대장경, 동국이삼국집이 아니고 팔만대장경이 1236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251년에 완성이 되는데 이 1251년은 누구니? 최항 때입니다. 알았죠? 그지? 그러니까 최후 때 조판되기 시작해서 최항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이 최후 때 나온 거다. 됐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요것들을 연결만 시켜둡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록으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상정 고급 예문은 여러분들아 최후 때, 그 다음에 개경에서 만저기가 반란 일으켰지. 그런데 교정도감에서 진압했다. 설명이 틀렸지? 만저기가 반란 일으켰을 때 교정도감은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이 상소문은 고종에 올린 거, 고종이 아니라 명종한테 올린 상소문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9번 갑시다.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문종 때 설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경기에 소속될 군현들을 정하고 좌우도로 나누어 배치하고 이곳에 과전을 설치한다. 자, 뭔 말이고? 경기도에 과전을 설정한다는 말이지. 뭐야 이거? 과전법입니다. 과전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아 여러분들아 사료가 가지고 있는 함정은 문종이라는 고려시대 왕 이름,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은 문화시중이라는 고려시대 관직 이름이 보이지. 그래서 고려시대 토지제도 중에 하나일까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알았죠? 고려시대 토지제도는 전시과다. 전시과 제도는 뭐야? 양계를 제외한 전국의 과전이 설정이 된다. 알았죠? 그리고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과전법은 뭐야? 경기도에 과전이 설정이 되지.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경기도에 과전을 정한다는 거야. 그런데 왜 고려시대 이야기가 나오니? 과전법이 만들어진 게 몇 년이고? 1391년이죠. 만들어진 게 고려시대 만들어진 거야. 공양왕 때. 알았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즉 문종 때 경정전시과로 전시과를 완성했지. 그때 만들어진 구역을 기준으로 이제는 경기도에 한정해서 과전을 정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왕과 그 다음에 관직명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다? 경기도에 과전 정한다는 말이다.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이거는 1391년 과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색 공복을 바탕으로 관품 인품 정하고 전현직한테 주더라. 이거는 시정전식과 경종이제. 이 제도가 실시되던 시기 오도 양계 사도부 팔목이라는 군현제가 완성이 되더라. 이건 언제니? 개정전식과 때잖아. 그죠? 여러분들아 태해 정광 경성목 그 다음에 현덕 정문 순선헌 수계인이 이렇게 가지. 여러분들아 시정전식과는 언제 나오니? 경종 때. 개정전식과는 목종 때. 경정전식과는 문종 때. 그러면 너그나라 고려시대 지방행정조직이 경기 오도 양계 삼경 사도부 팔목 56 지주군사로 완성이 된 건 언제야? 현종 때. 그죠? 그럼 현종 때 토지제도는 뭐다? 개정전식과야.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관품을 기준으로 현직한테 주고 한해가가 폐지가 되더라. 이거는 경정전식과요. 문종 때 만들어진. 답은 4번이 되겠죠. 됐죠? 다음 10번을 봅시다. 수령 7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조선시대 수령 7사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려시대 수령 5사에 2개 추가되면 7사제. 그럼 고려시대 수령 5사가 뭐가 있디? 라고 하면은 농사 잘 짓게 하고 호구를 늘리고 네가 법을 지켜가면서 모범을 보이고 간사한 새끼를 죽여버리고 부역을 균등하게 해라. 요게 5사제. 세금 매길 때 균등하게 매기란 뜻이지. 여기에 2개 추가가 되면 7사제. 뭐 교육하고 군사가 추가되면 7사입니다.
되겠죠? 자, 요렇게 7개를 단편적으로 외우고 계시면 그냥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고, 마찬가지야. 내가 이걸 외우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답은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문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지?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너가 고려시대 지방행정조직이 어떻디? 중앙에서 8도로 나누고요. 도 아래 뭐가 있디? 부, 목, 군, 현이 있죠. 그러고 부, 목, 군, 현 밑으로 뭐가 있니? 면, 리, 통 요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놈들아 부, 목, 군, 현을 세로로 쓴 이유가 뭐랬어? 얘들 다 관찰사의 병렬적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의 직속 상관은 다 관찰사지. 그리고 얘 밑으로는 다 없지. 얘 밑으로는 다 면리통이야. 부 밑에 면리통, 목 밑에 면리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까지를 뭐라 부르디? 향이라 그러잖아. 이 뒤로를 뭐라 부르디? 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방과는 행정단위 향까지 간다 그랬지? 이해되겠나? 근데 그러면은 부, 목, 군, 현의 도로는 수령들은 행정단위상 지가 제일 말단이야. 지 밑에 관리 없어. 얘가 얘보다 뭐니? 직급은 높아. 관품은 높다. 그렇지만 얘가 얘를 염다 지배하는 형태가 아니지. 병렬적 지배를 받는다. 이거 너가 외우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관찰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가 있다디? 행정, 사법, 군사에 감찰권이 있다 그랬지. 그잖아. 근데 얘들은 뭐가 있다더노? 행정, 사법, 군사밖에 없다 그랬지. 감찰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얘들은 감찰할 대상이 없는 거야. 선지 1번 봐봐라. 학업관리를 감찰하여 잘못된 것을 탄핵한다. 감찰할 대상이 없어요 얘들. 그럼 그냥 1번 찍어 나가면 됩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고 답을 찾아도 되고 뭐 가장 이상적인 형태고, 내가 이걸 못 외우고 있다 라고 하면은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봐봐. 그럼 답은 분명히 나오게 돼 있다. 알았죠? 그지? 그래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아 요것들을 제가 다 포함시켜서 2개씩 넣어 놓은 겁니다. 읽어보고 알아두라는 이야기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다음과 관련된 서적이 편찬된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자,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의학 서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료를 던진다 가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아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향약 집성방 아니면 동의보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향약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향약 집성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의보감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죠? 이거 동의보감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뭐야? 대부분의 정답률이 저렴한 이유가 뭐니? 향약이라는 단어만 보고 향약 집성만 찾아 들어가지. 그러니까 또 바로 톡 세종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다 날아간 걸 겁니다. 알았지? 이거 구별 좀 해두세요. 향약이란 이름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향약 집성방 아니다. 그거 조심하시라고 이 문제 올렸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면 이게 뭐 동의보감이다 그러면 답은 쉽게 찾는 거 아니야? 되겠죠? 자, 주자수의 개미자는 누구니? 태종. 해서체 조선통보 누구니? 세종. 경기도에 처음으로 대동법? 광해군. 복수 설치의 이름따라 어영청 중심의 북벌은 효종이죠. 너희 나라 조선기 북벌은 2번 나온다 그랬지? 효종 때 한 번, 숙종 때 한 번. 그렇죠. 그지? 2번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조선 후기의 북벌은 효종 때, 숙종 때. 효종 때는 누가 하더노? 서인의 송시열이가 하죠. 뭘 내세우면서 복수 설치제 복수하자 라고 하면서 들어왔잖아. 그지? 중심관청은 어영청. 숙종 때는 누가 합니까? 남인의 윤휴가 하죠. 뭐 때문에? 당시 청나라에서 5~3개의 난이 터집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이다. 청나라 전국이 어지럽다. 업자라고 해서 도체, 찰사부를 통한 북벌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숙종 때 윤휴의 북벌은요. 숙종 적인년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숙종 적인년에 나온 거다 이거. 알았죠? 그렇지? 결과는요. 둘 다 북벌한 적 없지? 둘 다 북벌한 적 없고 이 효종의 북벌은 결국에 서인들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고, 이 남인의 북벌은 여러분들아 이 이후 바로 나타났던 경신왕국이죠. 경신왕국 때 윤휴가 사살을 당하지. 사살을 당하는데 네가 북벌해가지고 죽여버리겠어가 아니지. 표면적인 이유는 뭐다? 사문난적이다. 성리학의 상대화를 정하면서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어버린 거야. 그 둘 다 북벌의 성격은 사대적이다. 됐다. 됐죠, 그지?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아 답은 3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